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전통식초협회 그 수석 부회장 황윤옥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 대한민국 전통식초대전 식초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코비드19로 이 전통식초 시장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쳐서 농가형 업체, 식초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딛고 용기를 내서 식초대전과 컨퍼런스를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초 컨퍼런스 주제는 초산에 열광하는 인류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용어일 겁니다. 초산에 열광하다니? 10만 문명은 또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명권 위주로 구분을 했어요. 식초, 특히나 황하 문명권은 3000년 전부터 식초가 이미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먹고 있고, 또 유럽 문명권, 특히 그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일본은 독특하게도 발전해가는 그 구로츠 문명, 흑초 문명이 있고, 미국이 개척 후 그때가 한 1700년대인가 엄청나게 사과나무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사과식초가 대단히 유명한데, 국내 그쪽에 연구하시고 한 분이 안 계세요.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다음 기회에 그쪽 연구한 분들이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한상준 한국전통식초협회 회장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 장마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 먼 길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이제 본 컨퍼런스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황윤옥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신현석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은수 우리 부회장님, 이민석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노봉수 교수님과 우리 발표자 교수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가 중국의 4대 명초, 그리고 발사믹식초, 그리고 일본 흑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식초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리 발사믹식초, 그리고 중국의 4대 명초, 그리고 일본 흑초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식초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컨퍼런스를 진행할 노봉수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학회에서 아주 거두시죠. 예. 미국 캘리포니아 다비스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서울대 식품공학과죠. 그 당시 식품공학과를 석사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식품과학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지금도 그 학회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식품재료학, 맛의 비밀 등 한 30여 권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서뿐만이 아니고 대중서도 많이 펴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친숙한 과학자십니다. 여러분들 수입 농산물 원산지 구별법, 식품 유통기한 판정, 유사식품 선별 등 해주는 기기가 있죠. 전자코를 개발하신 분이시고, 남성분들 숙취음료 속플러스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술 드시고 속플러스를 드신 분들 계실 텐데 개발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특징은 바로 일반인 누구와도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아주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교수님 뵈러 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노봉수 교수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 명예교수로 있는 노봉수입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맡아서 좌장을 맡아서 컨퍼런스를 이끌어 나가도록 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식초를 즐기시고 또 다양한 또 식초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컨퍼런스 전에 잠시 이제 전시회장을 제가 둘러봤습니다만 처음 보는 그런 식초들도 많이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먹는 그런 자재를 이용한 게 아니라 또 꽃들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또 식초를 만드신 그런 상품들도 이렇게 아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화되는 그 식초가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우리의 이 식초와 관련된 문화들도 새롭게 좀 변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저희가 갖고자 세 분의 연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연사로 나오실 정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 교수님은 독일 베를린 공대 양조학 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식품과학회 양조분과위원장을 역임한 바가 계십니다. 또 식약처의 주류안전정책자문위원과 롯데중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취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식초 양조학을 비롯해서 증류주 개론, 맥주 개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의 융합산업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얘기는 중국 황허 문명의 신맛과 4대 명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정철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벤처대학원에서 온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중국의 그 4대 명초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그 발표하기 전에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전통식초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독일에서 이제 맥주를 공부하다가 뭐 전통주도 하다가 뭐 어찌어찌 하다 이제 식초까지 뭐 어떻게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식초 공부를 저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술만큼 상당히 복잡하고 공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균들도 상당히 다양해서 이 학문도 상당히 우리 양조학 못지않게 이 식초 분야도 상당히 탐구할 이렇게 가치가 많고 연구를 해야 될 분야가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이 중국 식초 이렇게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요리하는데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보통 5대 맛이라고 하죠. 뭐 신맛부터 시작해서 쓴맛, 짠맛, 단맛, 뭐 거친 맛.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5대 맛이라고 하는데 그 요리에는 반드시 식초가 항상 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속담에도 그 중국 사람들한테 꼭 필수적으로 7가지 생필품에 들어가는 한 가지로 식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식초 역사는 지금 한 3,000년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발사믹 식초 못지않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기록에 보면 뭐 과실을 이용한 뭐 이런 약초를 이용한 그런 식초들도 많이 있는데 주로 곡물, 그러니까 밀이나 쌀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기록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고문원에 이제 주나라 시대 때 의식 행사에 세레모니 할 때 식초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기록들도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연간 소비하는 게 한 26억 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중국 사람들은 식초에 대해서 이제 조미료로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 개념도 굉장히 많고 자국의 그런 식초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그 식초 소비가 굉장히 많고 또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식초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춘추 시대부터 본격적인 식초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현재 식초 유형이 한 14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갖고 식초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중국의 식초 기술이 이제 일본에 이제 전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기록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누룩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식초가 중국에서 왔는지, 우리 자체에서 중국과 동시대에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초가 결국 술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양주가 상당히 발달됐던 그 조선시대, 그때가 우리 식초의 전성기였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곡류를 중심으로 해서 과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식초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식초는 전반적으로 숙성을 뭐 단기간 1년에서부터 20년, 30년 하는 식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맛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오묘한 맛을 많이 낸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중국 식초를 구입을 해서 몇 번 이렇게 먹어보면 우리나라 식초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 식초는 나름대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또 제조 공법의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갖고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거는 그 주나라 때의 그 쌀 식초 단지로 청동으로 만든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그런 이제 유물들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중국의 고서에 보면 이렇게 회화 형태로 해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요 세 사람이 공자, 노자, 부처라고 하네요. 근데 누가 공자인지 노자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이 부처 같아요. 이렇게 모습으로 봐서. 근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손가락으로 이 식초 단지에 식초를 찍어 먹으면서 나름대로 얼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자는 이걸 쓰다고 표현을 하고, 노자는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부처는 이걸 뭐 좀 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초의 회화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희화한 이제 그런 풍자 그림도 중국 고서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식초를 이렇게 한자로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고서에 보면 이렇게 한자를 일본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었고, 이런 식도 표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초초자 요거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식초를 술로 만들었다고 해서 요 초자를 쓰는 것이고요. 중국은 오래된 술이라는 뜻에서 요런 뜻의 한자를 써왔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가 조금씩 다르게 한자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발표드릴 4대 식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식초뿐만 아니라 뭐 식초가 발달됐다는 얘기는 술이 그 이전에 이미 발달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4대 명초의 그 지역을 보면 중류주로서 내지는 약주로서 이미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서 쪽에, 진강 쪽에, 그다음에 사천, 북광 그 네 군데가 이제 4대 식초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산시 식초죠. 뒤에 이제 저희 발효 공법하고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장행초가 유명하고, 그다음에 스찬 밀기울 식초, 그다음에 홍초, 홍국을 기하는 홍초. 근데 공법들이 요 산시 식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발효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전장향초는 알코올 발효는 액체 발효를 하고, 초산 발효는 고체 발효를 하는 방법을 쓰고, 스찬 밀기울 식초 같은 고체 발효를 씁니다. 그리고 부전 홍초 같은 경우는 액체 발효. 그래서 각 그 지역마다 독특한 그런 발효 공법을 쓰고, 누룩의 형태가 다르고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특히 이제 이 스찬 밀기울 식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이 빠오잉이라는 그런 허브를, 누룩을 만들 때 그 허브 60종류의 허브를 이용을 해서 누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식초 중에서 유일하게 기능성 식초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식초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 사천 쪽 요 시번이, 여기가 이 지역이 원래 우리 여러분들 중류 잘 아시는 수종방이라든지 오량약 이런 데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술로도, 중류로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대부분 식초가 발달된 지역은 대부분 술이 굉장히 잘 발달되고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술을 우리가 식초를 만들려면 술이 있어야 되고 또 곡류를 하려면 특히 쌀이라든지 이런 밀이라든지 이런 곡류를 가지고 술을 만들려면 결국 또 이제 발효제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기온 자체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떡누룩 형태 이런 형태가 발전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습도가 좀 있어서 이제 흑팀 누룩이라고 그러죠. 입국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누룩을 주국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국 종류도 이제 대국, 소국, 부국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국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벽돌처럼 크기가 크다, 벽돌 모양이다 해서 이제 정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누룩보다 크죠. 요거는 이제 대국 중에서 중원국의 이제 그림을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고 소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화곡 같은 그런 형태, 그런 형태들이고 부국은 이제 흑팀누룩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대국 같은 경우는 자연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노지에서 우리나라처럼 소국하고 부국 같은 경우는 배양을 해서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한 2달 걸리고 소국, 부국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면 종료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누룩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좀 많이 써요. 술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0% 내외, 뭐 적게는 뭐 5%, 6%도 쓰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는 30%, 40%도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누룩을 술의 뼈, 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누룩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식초나 증류주도 상당히 그 맛과 향이 누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국을 어떤 형태로 띄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뭐 장향이다, 농향이다, 청향이다 이런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을 띄울 때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원료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하고 온도가 중요한데 중국 사람들은 온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일자로 세웠다, 삼각조로 세웠다, 어글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온도 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미생물이 여기서 접종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누룩의 이제 글씨가 여러분들 책이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책에는 오타가 없는데 여기 이게 20에서 25도입니다. 요게 20에서 25도고요. 부국은 30에서 3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 소국, 부국을 보시면 온도가 다 다르고 여기 대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온도를 많이 벗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온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대국 같은 경우는 국이 크고 하기 때문에 발효가 오래 걸리고 미생물이 다양하게 접종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고요. 소국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이제 뭐 쌀로 하는 예를 들어 이호각 같은 형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부국 말씀드린 것처럼 흑팀누룩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료가 밀부터 완두콩, 보리, 쌀, 밀길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쓰는 것들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완두콩을 쓰는 이유는 제가 자료에서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는데 완두콩 자체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분의 어떤 역할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완두콩은 식이섬유가 콩 중에는 제일 많아요. 이 완두콩이.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췄기 때문에 이 원료를 중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써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누룩에 이렇게 온도별로 또 원료별로 띄우다 보면 여기 빨간 글씨로 보시는 여러 가지 균들, 곰팡이부터 세균까지 여러 형태가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국이나 부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조형 효모들이 가끔 보여요. 이게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라는 게 보이죠. 이게 알코올 만드는 효모잖아요. 이게 여기도 보이죠. 근데 이 대국에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온도에서 효모가 자라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효모를 배양해서 집어넣든지 뭐 이런 형태를 띄우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식초 양조학이라는 책을 제가 나름대로 집필을 하면서 많은 논문을 찾아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누룩을 만드는 거는 우리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누룩 자체가 이런 다양한 특히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내열성 세균들이 번식을 하는데 내열성 세균들이 생성하는 그런 아로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특한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룩에서 효모를 발효제에서 효모를 이용한다기보단
세균이나 곰팡이, 얘들은 야생효모에서 오는 아로마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로마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 국내 누룩에서도 저런 아로마들이 나오긴 할 텐데, 특히 이제 세균이나 이런 야생효모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엿가도 올리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누룩 띄울 때는 엿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분을 분해하는 힘이죠, 엿가가. 그 엿가라고 하는 것이 곰팡이가 꼭 우리는 뭐 라이조포스, 아스퍼질러스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야생효모나 세균도 엿가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누룩 같은 경우는 이 엿가를 이런 다양한 균들이 같이 상생을 하면서 이제 생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누룩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통 이게 4가지가 아니고, 여기 자료처럼 4가지만 제가 써놨는데 한 12가지 돼요, 원래. 12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주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양, 농양, 청양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에스터 향이 굉장히 강해요. 꽃향, 과실향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대부분 세균, 야생효모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을 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룩도 왜 잘 띄어진 것들은 굉장히 향이 좋죠. 그런 것들은 야생효모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부 세균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런 향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장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트라 에틸 피라칠인데 이건 오타입니다. 테트라 메틸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테트라 메틸. 테트라 메틸 피라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나또에서 나오는 그 냄새예요. 나또. 일본의 된장 나또에서 나오는 냄새가 테트라 메틸 피라친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장향, 그러니까 간장이나 어떤 그런 어떤 나또에서 나오는 그런 향. 근데 테트라 메틸 피라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한방에서 청궁이라고 하는 약용식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거를 하나의 기능성 식품, 우리 뇌혈관 이렇게 뭐죠?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테트라메틸 피라친이. 그래서 한방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데, 이 성분이 우리 마오타이국에 상당히 많고, 헥사논산 에틸, 이런 게 이제 에틸 카프론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빼갈, 중국집에서 빼갈 드시면 확 느끼는 향이 있죠. 그게 이제 에틸 카프론산이라는 건데, 그게 일종의 익은 사과향이에요. 익은 사과향. 익은 사과향인데, 그 사과향의 농도가 굉장히 우리가 역치로 봤을 때 몇만 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빼갈을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입에서 막 가시지 않을 정도로 센 건데, 그 향이 바로 헥사논 에틸이라는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농약향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헥사논산 에틸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청양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장향이나 농향보다는 조금 좀 진하지 않고 좀 라이트하죠. 경쾌한 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털핀 같은 것들, 다마스논 같은 경우, 베타 다마스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독일의 리슬링 와인이죠. 리슬링 와인. 리슬링 와인에서 나오는 게 이 베타 다마스논이에요. 리슬링 와인 느꼈을 때, 딱 처음에 느꼈을 때 그 향이 이 다마스논이라는 그 향인데, 이게 중국의 청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향대로 되고, 기타 향은 이제 뭐 이런 거 중간 형태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향인데, 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향을 통해서 나름대로 누룩 분류를 이제 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누룩을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밀을 많이 쓰죠. 통밀을 많이 쓰는데, 밀은 쌀하고 좀 달라서 특징적인 게 단백질이 좀 많아요. 쌀은 한 7 내지 8% 정도 되잖아요. 단백질이. 근데 요거는 한 12% 정도 되죠. 누룩이.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도 밀이 좀 들어간 것들은 바디감이 있죠. 그건 단백질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우리 뭐 맥주도 드시면 밀맥주 같은 경우 좀 바디감이 있잖아요. 밀맥주도 이제 단백질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런 단백질분이 좀 많고 쌀보다, 그다음에 섬유질이 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부분, 섬유질 부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밀의 이런 구조가 우리가 누룩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최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이 쌀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 동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 밀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누룩을 중국 사람들이 띄울 때, 이건 중원국을 띄울 때 이제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요. 보통 한 30~40도에서 시작해서 며칠간 유지를 하면서 온도를 올라가면서 습도와 온도를 또 수분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제 누룩을 만드는 5단계를 거치는데, 나름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미생물을 증식을 하고 대사물을 축적을 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아로마를 형성하게 하고 수분을 내려가서 썩지 않게 하고 이런 형태를 나름대로 중국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이건 중원국의 경우고 뭐 펑국이라든지 다른 국을 보면 또 단계가 7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해서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도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술이 대부분 누룩을 통해서 중류 주고 약 주고 식초고 다 가는데 발효제라서 중국 사람들도 항상 고민이 누룩이 통제가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특히 대량 생산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 물질도 중국에서 규정된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도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누룩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과학화할 것인가가 중국 사람들이 항상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전통 누룩을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하지만 접종을 해서 하는 누룩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정제 요소를 넣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은 전통 누룩으로 만든 것만큼 식초나 술을 만들면 그 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전통 누룩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각 지역마다 누룩을 띄우게 되면 누룩의 향이 다르고 품질이 다르고 술 주질이 다 다르죠. 그거는 각 지역에서 있는 그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후에 따라서 자라나는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 중국 사람들이 누룩을 판정을 할 때 보는 거는 역과를 보고요. 미생물의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고 플레이버, 향미를 보는데 특히 향미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누룩, 다양한 누룩의 특징을 알고 있고 거기에 캐릭터를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나 일례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이 우리나라 누룩도 아마 이런 패턴을 가지긴 할 텐데요. 누룩에서 나오는 향이 한 5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향들이 이런 향들입니다. 이런 향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코올 발효할 때도 대부분 나오는 향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향은 아닌데 곰팡이, 세균 그런 효모들이 누룩에서 자라나면서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얼추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초기에 대부분 향들이 많이 나왔다가 대부분 서서히 이렇게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그거는 미생물들이 초기에 보통 한 3일, 4일 그때 대부분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로마가 대부분 형성이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아로마들이 이렇게 이제 흡착을 하는 누룩의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밀누룩에는 한 5, 60가지의 다양한 아로마가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밀누룩 같은 경우는 묵직한 향을 주고 술의 향미 한 50% 준다라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누룩이 술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초산 발효를 통해서 대부분 초산 식초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룩을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밝혀낸 부분은 누룩에서 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래프상에 나오는 이런 모든 물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메커니즘을 나름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런 사실 내용들은 우리가 양조학, 맥주나 와인이나 증류주에서 나오는 그런 생화학, 식품화학 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닌데 나름 매칭을 시켜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지오스미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가끔 우리 전통주에서도 술 만들다 보면 막걸리에 막 쓴맛이 난다라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쓴맛은 스트랩토마이세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는 흙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어떤 이미치들, 나중 좋은 향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를 중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체계화했는데 제가 볼 땐 우리나라의 누룩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체계화를 안 해서 그런 건데 나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누룩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현기성 발효를 해야 돼, 알코올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온기에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교지에 피트머더라고 하죠. 진흙을 이렇게 진흙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렇게 뭐 무덤처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은 이제 노지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양조형 효모와 비양조형 효모, 효모와 세균, 효모와 곰팡이 간의 어떤 그런 미생물 간의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효모가 우리가 맥주나 와인이나 단일균으로 발효를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효모가 서로 얽히고 설켰을 때 그 자체의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성 물질 말고도 서로가 상호작용 보완하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상당히 복합균, 혼합균을 통한 그런 술이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양조형 효모, 비양조형 효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비양조형 효모를 보통 흔히 야생효모라는 말을 쓰죠. 근데 야생효모라는 말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야생효모는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효모들을 그러니까 순수 배양하지 않은 공기 중에 효모를 얘기하는데, 공기 중에 효모에도 양조형 효모가 있고 비양조형 효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생효모라보다는 양조형, 비양조형. 그러니까 양조형은 말 그대로 알코올을 잘 만들어내는 효모. 우리가 맥주, 와인, 위스키 만들 때 쓰는 효모가 양조형 효모예요. 물론 거기도 발효부산물로 향을 내기도 하는 어떤 발효부산물도 내지만, 양조형 효모는 학생으로 치면 좀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술을 잘 만들고 아로마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나오죠. 근데 이런 비양조형 효모는 조금 좀 삐딱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알코올 발효를 잘 못해요. 알코올이 기껏해야 2, 3%. 더 나오면 알코올 내성이 적어가지고 죽어요, 얘가. 근데 아로마는 엄청 강하게 내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누룩에서의 아로마는 양조형 효모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비양조형 효모, 세균, 이런 것들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양조형 효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덩이를 이제 피치모드 교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마오타이를 만들 때, 수정방을 만들 때 보통 이 구덩이를 아무렇게나 막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로 2m, 세로 3m 이렇게 나는데, 나름대로 그 층마다 생기는 미생물의 그 증식 상태가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향이 다르고요. 땅구덩이를 파가지고 진흙을 막 바르는 게 아니라 진흙 안에다가 나름대로 뭐 깻잎가루도 넣고 주박도 넣고 세균도 넣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미생물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오타이 만들 때는 장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파량주 8당을 담금을 한다고 그러죠. 파량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농양 같은 경우는 한 2-3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발효를 우리가 병영 복발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덩이 안에서 이제 병영 복발효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제 세균하고 곰팡이, 이건 이제 곰팡이라고는 효모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덩이가 20년부터 300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뭐 위스키 같은 경우 10년산, 30년산, 그 30년산하는 거 오크통에 30년 오크통 위스키를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술을 300년 동안 거기서 나눴다는 게 아니고요. 그 구덩이가 300년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300년산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죠. 말 되나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00년이 돼야 이런 균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균이. 20년 된 거하고는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래서 오래된 구덩이에서 할수록 고가의 술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고가의 식초가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 왜 중국 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그 아까 말한 에틸카프론산, 이건 사과향이 그렇게 강렬하게 날까요? 이 에틸카프론산이라는 건 효모가 어차피 발효하면서 내뿜는 발효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 발효 부산물은 보통에서는 우리 맥주나 와인에도 있는데 향이 거의 안 나요. 농도가 너무 적어서. 근데 왜 중국 이런 술들은 이렇게 특히 빼갈 같은 거 먹으면 입에서 난리가 날까요? 그 이유는 이런 양조형 효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클로스트리움이라는 세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우리 술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이런 균들이 이런 젖산이라든지 알코올을 분해해서 카프론산을 만들어내서 거기 술덫에 있는 에탄올과 합쳐서 에틸카프론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작을 통해서 우리 중국 술들은 상당히 에틸카프론산이 농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식초나 우리 증류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대 식초를 보시면, 4대 식초를 보시면 산식초 같은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산식초는 크게 공정이 5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누룩 제조하는 공정이 있고요. 알코올 제조 공정, 초산 발효 공정, 그 다음에 여기 열 처리하는 공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숙성하는 공정. 이렇게 크게 5가지거든요. 대부분의 공정은 누룩 만드는 공정이나 앞에 고두밥 만들고 이런 공정은 우리하고 같은데, 특징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열 처리하는 공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술돛을 만들어가지고 알코올 발효 끝나 술돛을 만들어서 반을 덜어내가지고 8, 90도에서 이렇게 훈연을 시키죠.
그 이유는 마이알 반응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카라멜 향 더 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소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초산 발효를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은 과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금을 집어넣는 거고요. 훈연은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고체 발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식초를 끌어내야 되니까 물을 넣어가지고 침지시켜가지고 끌어내는 이런 형태인데, 숙성 같은 경우 산시식초 같은 경우는 호기성 발효를 합니다. 밖에 1년 동안 그냥 개방 발효를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증발이 되고 식초가, 겨울에는 얼고, 그래서 식초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식초가 줄어드는데, 그러면서 맛이 끈끈해지고 오묘한 맛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시식초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고, 산시식초를 만들면서 나타나는 많은 미생물들이, 동그라미들은 크면 클수록 우점종이라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건데, 화살표들은 거기에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젖산균이 눈에 많이 띄죠. 락토바실러스가. 그래서 중국의 식초는 신맛은 본래 초산균이 내뿜은 그런 초산이긴 하지만 젖산균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식초에. 그래서 초산균은 좀 날카롭잖아요, 맛이. 근데 젖산균은 좀 둥글둥글하죠, 맛이. 그래서 중국 식초의 그 날카로운 신맛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젖산균들이. 그래서 중국 식초 만들 때 이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산시식초를 중국 사람들이 한 20년을 추적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 쭉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숫자가 가면 갈수록 높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 포도당, 폴리페놀, 소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숫자가 높아가죠. 그 이유는 수분이 날아가서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농축이 되는데, 왜 아까 보시면 수수라든지 이런 산시식초 할 때는 수수나 내지는 완두콩, 보리 이런 거를 쓰는데, 여기서 왜 공유에서 과당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뭐 포도도 아닌데, 이 과당이나 이 폴리페놀 같은 경우는 완두콩에서 온 거예요. 완두콩에도 과당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에는 우리가 과당이 없는데, 이 과당 같은 경우는 완두콩에서 온 거고, 숙성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에 따라서 이 산시식초의 점도가 많이 달라져요. 점도 자체가. 여기서 보면 이제 밀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비율에 따라서 이제 맛도 많이 달라지고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전장향초 같은 경우는 수수나 이걸 쓴 게 아니라 찹쌀을 써요. 찹쌀을 써가지고 우리 고두밥 지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보면 누룩을 집어넣는데, 여기서의 누룩은 소국을 집었습니다. 소국. 아까 말씀드린 소국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여기서는 액체 발효를 합니다. 알코올 발효는 전장식초는 액체 발효를 하고, 초산 발효는 고체 발효를 해요. 그래서 혼합 형태를 쓰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누룩에서 이제 소국을 쓰고, 요 뒤에 와서는 대국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소국을 쓸 때는 라이조포스 같은 곰팡이가 많이 자라나고, 이쪽에서는 이제 아스퍼러지스가 많이 자라는데, 이런 혼합균을 통해서 상당히 식초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겨나 그런 이제 액체 발효가 다 끝나게 되면 밀기울, 종초를 넣어서 이제 고체 발효 들어가는데, 왕겨나 밀기울을 넣는 건 이제 온도 조절, 통기성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런 게 끝나게 되면 물하고 여기도 이제 소금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금하고 천하고 해서 완전히 밀폐를 시킵니다. 아까 산시식초 같은 경우 호기성, 개방 발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현기성이에요. 다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을 깔아서 밀폐시켜서 숙성을 시켜서 침출해서 식초를 만드는 이제 이런 형태를 쓰는데, 여기서의 누룩은 아까 산시하고 쓸 때하고는 좀 형태가 좀 달라서, 산시하고는 이제 맛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요건 이제 홍국인데요. 여기 이제 홍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홍국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 홍국 만드는 거 우리가 익국 만드는 과정하고 같아요. 분말 종국 넣어가지고 접종해가지고 한 이틀 만에 이제 건조해서 나오는데, 홍국 색깔을 보면 중국의 홍국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약간 뻘거스름한 거, 뭐 오렌지 색깔 뭐 이렇게. 근데 이 홍국에는 이런 이 균들이, 이게 모나스커스 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나스커스 균들이 대부분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적색도 가지고 있고, 오렌지색도 가지고 있고, 황색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적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색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나스커스 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우리 홍초를 만들 때 쓰는데, 홍초 만들 때는 여기서는 액체 발효를 합니다. 액체 발효. 찹쌀을 이용한 액체 발효가 특징이고요. 3년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홍초가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식초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요 향시 식초라고 하는 건 아까 산시 식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산시는 산사성 쪽 나오는 거고, 이건 후난성 쪽에서 있는 상시라고 하는, 이건 4대 식초는 아닌데 좀 특이한 식초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아로마 식초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고두밥을 만들 때 여기서는 고두밥 위에다가 이렇게 고두밥에다가 이런
허브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 2 내지 5cm 정도 덮습니다. 그래서 한 7일간 놔둬가지고 미생물이 자라나게 해서 법제를 하죠. 햇빛에 건져서 법제를 해서 이제 누룩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머지 이제 과정은 우리가 덮밥을 만들어가지고 물 넣고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하는 그런 형태를 갖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런 허브를 넣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향이라든지 다양한 맛을 이제 추구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제 식초 품질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법제적으로 얘네 이쪽에서 이제 무기산들, 염산이라든지 황산 그런 농도도 재고요. 유해 물질들, 유해 미생물들, 살모넬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요. 아플라톡신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중국 누룩 같은 경우 가끔 아플라톡신 같은 것이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식초가 4%에서 20%로 제한되어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3.5% 이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식초 농도로 보면 3.5에서 4.0 되는 1그룹이 있고 4.0에서 6.0 되는 2그룹이 있고 6.0 이상 되는 3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초 농도에 따라서 그게 그룹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고체 발효 식초와 액체 발효 식초의 기본적인 틀은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규정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규정을 갖고 한다는 거고요. 전통식초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쌀식초부터 전자식초를 보면은 특이한 게 이쪽이 산도가 높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중식초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숙성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서 농축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통식초의 향미 특징은 중국의 식초의 특징은 신맛과 짠맛입니다. 신맛은 당연히 초산 저성균에서 온 거고요. 짠맛은 아까 드린 소금 내지는 아미노산의 일부에서 온 겁니다. 그 중국 식초가 그게 특징이긴 한데 특히 이제 우리 4대 식초의 그거를 전문 패널들한테 시음을 시켰더니 초콜릿 향, 로스트 향 이런 향들이 주로 중국 식초에서 향으로 봤을 때 맛은 신맛과 짠맛이지만 향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많이 난다. 그 이유는 굉장히 오랜 숙성을 통해서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내지는 훈연을 통해서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향들이 이제 특징을 많이 이제 잡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식초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철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정철 박사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연사는 정석태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일본 히로시마대 생물자원개발학을 전공을 하셨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발효식품과의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재직을 해오시면서 우리술 보물창고, 과실주 개론, 한국의 술, 100년의 과제와 전망 등 여러 책의 공조로 집필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실 내용은 유럽인의 신맛, 이태리 발사믹 세계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멋있게 소개받은 정석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태리 발사믹 식초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여기에 전공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부탁을 받고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것을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태리 발사믹 식초 하면 이태리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유명하고 이제 이태리의 모데나, 에밀리아 지역 이런 곳이 유명한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발사믹 식초 이탈리아 식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제조 과정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사믹 식초 제조 기술에 대해서 발사믹 식초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발사믹 식초가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기 이탈리아 견학을 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발사믹 식초의 기원을 보면은 발사믹 식초라는 거는 농축 과즙을 발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기술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농축 과즙을 만드는 거 그리고 발효 식초를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발효 식초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이 농축 과즙을 만드는 그 역사입니다. 그것을 올라가면은 BC 4000년 전 바빌로니아라면은 지금의
뭐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게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무화과나 살구식초 뭐 이런 거를 식품 저장에 드레싱에 사용했다 이런 문헌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BC 200년경에 보면은 지중해의 뭐 이집트나 팔레스틴 지역,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이 팔레스틴 지역이 되겠죠. 거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과일로부터 식초 생산인데 BC 200년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군 조선의 끝무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요, 역사가.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들면서 식품 저장, 드레싱, 의약품으로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고, 이제 가정마다 아세타 블룸이라 그래가 식초 양념통들이 있었답니다. 결국 그 당시 아마 식초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특히나 이제 모데나 지방에서는 아로마 식초가 유행했다는데, 아마 아까 중국에서도 아로마 식초 얘기가 나는데, 여기는 이제 아로마 식초라는 것이 뭐냐면은 식초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허브 식물을 넣는 겁니다. 장미라든지 또 뭐 향이 많은 허브 식물들을 넣어서 이제 식초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BC 1000년경에 보면은 이집트 무덤에 이제 과즙 조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농축 과즙 제조장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버질이라는 건 시인 이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반 과정에서 과즙 조리는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도 이제 로마 시대 이제 로마의 아피큐스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아마 음식 이름 중에서도 아마 아피큐스라고 있을 거예요. 새콤달콤한 그 요리, 그 아마 저기서 유래된 건데요. 이분이 이제 BC 40에서 AD 37이니까 아마 퍼뜩 떠오르는 거 아마 예수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예수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때 식초에다가 농축 과즙을 넣어서 이거를 요리에 사용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콤달콤한 요리에 사용했는데, 결국 그때 로마 시대의 농축 과즙은 사파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현재 단어로는 사바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발사믹 식초에 사용하는 농축 과즙, 이걸 사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원이 저기서 유래됐다. 그리고 현재 발사믹 식초의 굉장히 오랜 된 유래는 아마 저 로마 시대 거의 예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사믹 식초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은 저기 약 11세기, 우리로 말하면 고려 시대 정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전통 발사믹 식초에 대한 문헌이 있고, 주로 이제 조미료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 발사믹 식초란 무엇이냐?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발사믹이라는 이 단어는 향기롭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믹 식초는 향기로운 식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발사믹 식초는 포도즙을 농축해서 만드는 식초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식초라기보다도 저쪽 유럽 쪽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소스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식초 개념보다는 우리의 소스, 드레싱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통 발사믹 식초, 트레디셔널이라는 전통자를 붙이려면은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밀리아 로마냐주, 이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모데나와 레지오 에밀리아 이 두 군데에서 생산을 주로 하는데, 보통 모데나가 좀 더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데나 DOP가 있고 레지오 에밀리아 DOP가 있습니다. DOP는 원산지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통 발사믹 식초의 종류를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모데나 DOP, 아까 레지오 에밀리아 DOP 두 가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데나에 있는 IGP라는 그런 형태로가 세 종류가 트레디셔널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 외에 트레디셔널 붙이지 않는 발사믹 식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DOP하고 IGP의 의미는 여기에 적어놨는데,
DOP라는 거는 이제 이 원산지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DOP는 이제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라고 그러죠. 모데나와 레지아 에밀리아 그 두 군데고, 그리고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뭐 20년 전에 DOP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IGP는 2009년도부터 이 IGP를 이 모데나 지역에 이 명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도 11년 그 정도 그것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큼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다음. 그래서 이탈리아 식문화 특징을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파스타, 피자, 리조토의 나라 이탈리아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저런 것도 유명한데 사실 주식으로 먹는 거는 조금 우리로 말하면 좀 딱딱한 빵이 많습니다. 실제 제가 갔을 때도 가는 곳마다 빵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그 발사믹초를 찍어서 먹기도 하는데 아마 이게 딱딱하니까 목에 잘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식초를 찍어 먹음으로 해서 침샘을 자극하고 이렇게 침 분비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나마 거기에 찍으니까 그나마 목에 넘길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소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발사믹초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인후통, 염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 준다는 이런 믿음이 강해요. 우리로 말하면은 매실 액기스가 뭐 질병에 아주 효과가 좋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은 파스타, 피자, 리조토고 저기 빵과 발사믹초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갔을 때 빵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이제 발사믹초를 항상 같이 내놓는 그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모데나와 레지오 에밀리아는 이탈리아 굉장히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태리 전통 식사 패턴을 보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 번씩 뭐 읽어 보시면 됩니다. 콜라치오네, 스푼티노, 프란초, 뭐 메렌다, 체나 이래 있는데 주로 이제 점심이 가장 예전에는 가장 코스 요리해가 풍성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약간 변해서 저녁을 좀 더 비중 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랬고, 그리고 아침을 보면은 커피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빵 조각이라고 났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대충 때운다 이런 의미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때우고 오전 간식, 우리로 말하면 오전 간식인데 이 이탈리아로 보면은 오히려 스푼티노가 콜라치오네보다도 약간 더 잘 먹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이 1시에서 4시 사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낮잠 자는 시간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겠구나.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전에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일을 합니까? 원두막에서 수박 깨 먹으면서 이제 사실 노는 시간인데 좀 여기서 이렇게 듣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스 요리는 이런 게 있고요. 예. 다음은 식초 제조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만약 뭐 앞에는 문화적인 면인데 이 제조 기술만 잘 익혀가더라도 아마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사믹 식초의 원료는 포도입니다. 포도 중에서 청포도도 있고 청포도도 있고 적포도도 있습니다. 청포도는 트레비아노라는 그런 품종이고 적포도는 람브로스코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청포도 뭐 청수, 람브로스코는 뭐 캠벨어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적인데 이탈리아 모데나 지방의 발사믹 식초 만드는 포도나무는 이렇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저희 같이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키가 저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훨씬 크죠. 한 뭐 2m, 30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오른쪽은 저 프랑스 보로도 가서 찍은 겁니다. 같이 여행을 하면서 찍은 건데요. 나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따는 뭐 이런 두 나라 간에 이렇게 나무 키우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발사믹 식초는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저 위에 보면은 포도를 가지고 파쇄하고 착즙을 하죠. 그리고 농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솥에서 끓인다고 보시면 돼요. 끓이고 농축 과즙을 아까 사바라고 그랬죠.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두면은 발효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위에서 효모가 들어가서 그냥 자연 발효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효모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전통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발효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의문으로 이제 끓였는데 어떻게 효모가 살아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통이나 주위에 항상 그걸 하기 때문에 효모가 몇 마리만 더 가더라도 뭐 2, 3일만 자라면 뭐 맥시멈으로 자랄 수 있는 게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발효는 잘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식초 발효에 바데사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식초 발효를 하는 통을 말합니다. 그 통이라고 적어놔 두십시오. 바데사라는 것은 통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통에 숙성을 하는데 나무통에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배터리야? 제가 우리 배터리의 어원입니다. 저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전류를 저장을 하죠. 그걸 배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저기서 배터리야, 이게 식초를 저장하는 그 나무통에서 유래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품질 평가를 통해서 이제 발사믹 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합격된 것만 통과시켜 준다는 의미죠. 그리고 조리기는 직화로 끓이면서 한 33 내지 35브릭스로 이게 제가 농축을 합니다. 아마 아이스 와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와인 발효는 3 내지 5개월, 알코올 발효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알코올이 한 7에서 9도 정도 되고요. 식초 발효는 와인 발효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겨울을 보면은 3 내지 5개월이면은 10월 달부터 하면은 겨울 내도록 알코올 발효가 서서히 일어나고, 봄이 되고 한 3월 내지 4월부터는 저 식초 발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데산 내에서. 그리고 식초 발효통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마드베르, 영어로는 마드베르, 이제 바데샤 이렇게 이탈리아 말로 합니다. 나무통 숙성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전통 발사믹 식초라 하면은 저기에 12년 이상, 최소 12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거를 나타낸 겁니다. 포도 수확을 하고 으깨고 압착, 과즙을 가지고 조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위에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도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과즙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증발을 시킵니다. 온도는 한 90도 정도로 올리면은 이제 계속 김이 날아가고요. 그걸 식힌 다음에 그냥 통에 놔두면 이제 와인 발효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가서 찍은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게 이제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식초 발효, 바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초 발효하고, 이걸 갖다 식초 발효 끝나면 그 다음 해에, 원래 만약에 가을에 수확했다면 내년에 식초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저쪽 다단식 숙성조에 처음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보면은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있는데 오른쪽부터 크죠. 그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고 적은 곳에서 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즙 농식에 일어나는 변화, 이거는 이제 과즙을 끓인다고 그랬죠. 끓일 때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뭐 과즙의 온도가 상승하고 완전히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제 폴리페놀의 효소적 갈변, 이거는 우리가 사과를 믹스에 갈아놨을 때 갈변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효소적 갈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당도와 산도가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리고 pH와 수분 활성도가 하강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수분이 많이 날아가니까 좀 진해져서 미생물이 생육이 어려워진다. 삼투압 때문에 그걸 적어놨고요. 과즙 열처리에 의한 특히 과당이 카라멜라 90도니까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주로 카라멜화가 일어나는 되는데 그때 이제 포도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1대1로 들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과당이 주로 카라멜라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과도하게 끓일 경우 프로프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탄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거기 전통 발사믹 식초 만드는 데선 12시간 이상 가능한 끓이지 마라. 이내에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어떤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과 아미노산의 마이알 반응에 의해서 또 갈색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뭐 흑마늘, 뭐 원두 만드는 로스팅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발사믹 식초 나무통 나무 발효통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바데사입니다. 마드베러라 그래가지고 식초 발효인데 이 그림에서 중간에 하나 큰 거 있죠. 이게 바데사 마드베러. 여기서 식초 발효가 일어난다고 보고 양쪽에 큰 데서 적은 게 쭉 돼 있는데 이게 박테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성을 하는 곳 12년 이상. 자, 오른쪽에 보면 다양 목재의 나무통 숙성이 있는데 저 나무통은 위에 숙성용 나무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류가 있죠. 참나무, 노간주나무, 물풀에, 벚나무, 뽕나무 이런 다양한 나무를 이용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부피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전통 발사믹 식초는 이 다양한 것 중에 5개 이상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까 사진에는 6개를 사용했죠. 여기는 지금 5개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적은 거는 10리터로 10리터를 사용하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리터에서 1리터를 빼냅니다. 1년에. 그러면은 좀 비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서 계속 채우죠. 그리고 또 증발되어서 날아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나중에 채우고 맨 마지막에는 마드베러에서 이제 가장 큰 두로 또 채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빼내고 식초를 채우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사믹 식초 제조장은 아체타야라고 그럽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아체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 초방. 왜 제가 초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우리나라에 뭐 술 만드는 곳을 술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초방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아체타야라는 그 식초를 만드는 곳은 효모나 초상 등 미생물이 계속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5도에서 35도는 뭐 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겨울에도 최저로 내려가더라도 5도 이상은 좀 유지해야 된다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 왜냐하면 이게 계속 농축이 잘 돼야 되니까 환기가 아주 잘 되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들러봤는데 보니까 전통 발사믹 식초가 탄생되는 곳은 지붕 및 다락방이에요. 지금 저 왼쪽 사진에 보면은 밑에 1층에 큰 문이 있고 2층에 적은 문이 있고 맨 위에 보면은 문이 2개 있죠. 거기가 아체타야, 그러니까 뭐 전체가 아체타야이긴 한데 최고 위쪽에서 최고 위쪽에 내부가 중간에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창문 보이시죠? 창문도 있고 바로 위에 지붕이 보이는 이런 다락방에서 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 실제로 그 모데나에 가면은 모데나에 그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조차 이 다락방에다가 박물관을 해놨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멍이 이렇게 손바닥만큼 큽니다. 그 이 오크통 그 나무 구멍이 거기에 광목천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왜냐하면은 벌레는 잘 못 들어가지만 이제 수분이나 이런 게 잘 날아가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사믹 식초의 성분입니다. 성분을 보면은 원료 유래의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당분이나 유기산, 항산화 성분, 섬유 이런 건 아마 포도로부터 유래된 물질이고 농축 과정 중에 아까 뭐 과당의 카라멜화,
멜라노이딘, 당과 아미노산의 멜리아드 반응에서 멜라노이딘이 생성되죠. 그리고 이제 발음이 숙성 중에 이제 미생물 대사산물도 나오고 미생물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그 미생물 분해산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요 성분에 보면은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중국 식초 같으면 젖산도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발사믹 식초에는 특이하게 글루콘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산도 있는데 글루콘산을 보면은 18.8, 18.1 비슷하죠. 예, 그 정도로 많이 글루콘산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저 글루콘산이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초산균이 포도당을 먹고 바로 글루콘산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콘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페놀산, 플라바놀, 플라보놀 이거는 포도로부터 유래된 성분, 포도 껍질에 주로 많이 있고 포도 뭐 과육에도 들어있는 그러니까 포도로부터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발사믹 식초를 보다 보니까 가장 좀 찔리는 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퓨란 화합물인데 퓨란 화합물은 사실 좀 좋은 물질은 아닙니다. 아마 발암 물질로는 2급으로 아마 2B로 아마 규정된 건데 발암을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좀 많이 들어 있는 택인데 아마 이제 과즙을 끓이는 과정 중에 아마 저 물질이 꽤 생성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숙성되면서 아마 저게 조금씩 생성되지 않았나 뭐 이런 추정을 합니다. 발사믹 식초 물리적 특성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진한 물엿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도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당도는 우리의 73브릭스니까 우리 조청이 한 75에서 뭐 80 사이 되니까 조청보다는 조금 옅고 물엿보다는 좀 더 진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은 5 내지 7%인데 5 내지 7%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사믹 식초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계화가 되었는가? 아까 그랬죠. 2000년도부터니까 2020년인가 고작 20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유명했으니까 물론 그 DOP를 받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걸 받고 20년 만에 1990년이니까 30년입니까? 죄송합니다. 30년 만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 나름대로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희소성의 가치를 굉장히 두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DOP는 전통 방식 생산, 농축 포도즙만 사용, 모든 첨가물 불허. 이렇게 굉장히 조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IGP는 뭐 약간의 전통 방식으로 생산을 하긴 하는데 농축 포도즙에 포도식초 첨가 가능. 아마 로마 시대 때 개발된 그 방법하고 비슷하죠. 저 방법을 보면은 농축 포도즙에 포도식초를 넣는. 그리고 포도즙은 뭐 최소한 20%. 저 포도즙이라는 건 농축 포도즙을 말합니다. 20% 이상을 넣으라는 거고. 근데 카라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라멜 2%라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보통 우리가 식품 만드는데 카라멜 1%만 넣어도 완전히 거의 새카맣거든요. 근데 2%까지 카라멜을 IGP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더라. 그 오른쪽에 보면은 IGP와 DOP의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무슨 색입니까? 좀 붉은 계통이 좀 비싼 거고 왼쪽은 좀 더 싸다. 뭐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DOP와 IGP 이거는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죠. 그거를 못 붙이는 거는 콘디멘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품질 인정 받지 않은 발사믹 식초 제품들인데요. 그럼 콘디멘토는 DOP보다 쌀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DOP는 25년 이상 된 걸 DOP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이 되냐 하면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25년 이상, 25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콘디멘토는 일반적으로 파는 발사믹 식초 이러면 콘디멘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병은 보면 DOP는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병이. 그 병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보면은 DOP 품질 관리인데 이 가장 이제 트레디셔널 전통적으로 만드는 건데 보면은 전통 발효 DOP의 등급 품질 관리 요소로 첫 번째가 원료는 모데나 DOP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 생산 포도로만 사용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직화로 하고 12시간 이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5종류 이상의 숙성용 나무통을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리고 숙성은 12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DOP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년에서 25년까지 숙성된 거, 25년 이상 된 거, 이렇게 DOP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통제를 보면은 모데나 지역에서는 연간 DOP로 6,000리터밖에 생산을 안 한답니다. 6,000리터라는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게 전 세계로 팔린다는 걸 감안할 때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거 굉장히 희소성의 가치를 둬서 희소성의 가치를 높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무통에서 10%를 제품하니까 아까 10리터 나무통에서 고작 1년에 1리터밖에 꺼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점 농축 사진이고요. 두 번째 다단계 숙성, 그리고 점도와 색상 평가인데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색상 평가를 한 때 그냥 보면 새카맣게 내가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큰 통에 넣습니다. 아주 와인으로 말하면 디켄터 같은 그런 유리병인데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에 비춰보면서 얼마나 빨리 흘러내리는가, 색상이 어떤가, 점도와 색상을 세 번째 식으로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문가가. 그리고 관능 평가도 또 다시 실시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전통 발사믹주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병하는 것도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능 검사에 통과된 양만 그 장소에서 입병을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품질 요소 두 번째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허가된 양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병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데요. 이 병은 유명 디자이너, 가짜는 빼셔도 되겠네요. 유명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분은 저 디자이너입니다. 차, 우리나라 아마 현대차도 많이 제가 아마 디자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디자이너만 유명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이 이제 디자인을 한 저 병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2년에서 25년까지 숙성한 거는 베치오라는 말을 쓰고, 25년 이상 된 건 엑스트라 베치오, 그러니까 검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콘디멘토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자기가 30년 숙성이 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그걸 콘디멘토라는 제품으로 하고 30년 숙성 이렇게 적는 게 이거보다 오히려 더 유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도 이거는 딱 규정되어 있는데 훨씬 더 자기 나름의 특징적인 병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콘디멘토라고 해서 단순히 DOP보다 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ABTM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세토 발사미코 트레디셔널 디 모데나, 이런 요건 약자다라는 걸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발사믹초와 이제 한국 부뚜마 식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발사믹초는 30만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발사믹초와 부뚜마 식초 공통점을 보면은 발효 중인 식초 자체가 종초 역할을 한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래서 기존 발효액에 초산균의 먹이를 추가하는 방식, 이게 우리하고 제가 보기엔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잡균 오염을 방지하고,
그리고 왕성된 것 사용하고 다시 밥을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우리 부토막 식초 하는 방법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지속 가능한 어떤 발효를 이룩하게 되고 뭐 종초를 뭐 순수 배양을 해내야 되니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발사믹 식초 부토막 차이점은 당연히 이제 발사믹 식초는 이탈리아 거, 부토막 식초는 한국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사믹 식초는 다락방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부토막 식초. 이거는 뭐하고 관련됩니까? 온도하고 관련되겠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료는 농축 포도즙, 우리는 막걸리나 청주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발효는 우리는 초산 발효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술을 넣으니까 이런 게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디 부토막 초항아리는 저렇게 생겼는데 이제 발사믹 식초는 저런 초항아리 이렇게 부토막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아마 쓰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없지 않다. 다만 우리가 우리 것을 아직 개발을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발사믹 식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따뜻한 부토막 위에 놓인 촛병에 막걸리를 붓고 가끔 흔들어 주면서 이제 식초를 잘 만들어 먹었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부토막초 제조 방법 속에는 저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발효식초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 우리도 그걸 갖다가 사용하자. 우리의 발효 기술이라는 말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석태 박사님께서 발사믹 식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석태 박사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 주자가 되긴 나혜진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혜진 대표님은 식약처의 이물 전문가 자문위원을 역임하시고 한국식품정보원의 식품안전연구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식품환경연구센터에 계신데 주로 이제 곰팡이 쪽으로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곰팡이 도감, 진균 동정 매뉴얼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실 내용은 사무라이의 신맛, 흑초가 되겠죠. 흑초 크로즈 일본 식탁의 정착화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 주최 측에서 정해주셨고, 그다음에 사무라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어쩐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일본 아마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표현을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식초 대가들 모시고 제가 식초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저는 이제 주로 곰팡이와 관련된 이제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전라북도 그 순창에 종균 공급센터를 지금 농식품부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균 공급센터에서 발효와 관련된 곰팡이나 세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균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 발표 내용이 아마 그 발효미생물연구센터 쪽으로 아마 갔던 것 같고, 이제 그 박사님께서 아마 저를 추천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본 쪽에 발효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흑초 쪽이 우리가 지금 생산하거나 제조하고 계시는 그런 곡물초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이따가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흑초가 있기에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있었다 하는 부분도 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아마 조금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다른 나라에도 식초 역사는 사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술하고 식초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이제 식문화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4, 5세기경, 보통 5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술하고 같이 식초가 문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조하는 기술이. 근데 초반에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 식초 독특한 어떤 독특한 맛을 내는 그런 그 식문화에 대해서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이거를 영유를 하다가 아마도 이제 조금씩 저변이 늘어나면서 세금도 징수하고 이렇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에도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식초가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식초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조미료는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스시가 이제 생겨나면서 거기는 생선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후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온난하고 하다 보니 아마 이제 식품을 오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관하는 용도로 이제 식초를 밥하고 이렇게 붙여서 같이 이제 스시로 이렇게 하다가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주물러서 만드는 식초보다는 옛날에는 이렇게 박스 같은데 통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꺼내서 잘라 먹는 스시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나왔다가 이후에 이렇게 니기리 스시라고 하는 이런 그 주먹 이렇게 쥐어서 만드는 스시가 이제 이 에도 시대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마침 주박을 이용하는 식초 제조 기술이 일본에서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박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다 보니 식초를 옛날보다 싸게 만들 수 있게 돼서 서민들이 식초를 싸게 구입을 하게 되고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쉽게 이제 한 줌 만들어서 쥐어서 먹는 그런 니기리 스시가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일본 저변에 특히 이제 에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초를 일상생활에 이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박 식초에서 계기가 됐고 이제 초밥하고 같이 식초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도 시대에 이제 저변에 많은 서민들이 식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다가 일본도 전쟁을 겪게 되면서 그 전쟁 시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쌀로 식초를 만드는 그러니까 쌀로 술을 만들고 식초를 만드는 게 이제 금지가 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합성 식초 쪽이 이제 기술이 나오게 되고요. 합성 식초는 석유나 이쪽에서부터 이제 에탄올을 생산해서 거기서 이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나오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 시기에는 이런 그 쌀로 만든 식초 제조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 합성 식초가 그러니까 말 잘 아는 빙초산을 이용한 식초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유행을 하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도 1970년 정도서부터는 합성 식초가 들어간 식초는 반드시 합성 식초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이후부터 소비자들이 합성 식초는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된 거니까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런 그 발효 식초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흑초가 다시 이제 조금 더 붐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흑초 또는 흑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발효 식초들이 시장에 많이 이제 그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우리랑 연관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다른 연자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식초는 술에서 오다 보니 술은 결국은 자기 나라에 많이 산재하는 예를 들어 뭐 프랑스 같으면 포도고 우리 같으면 곡물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들게 돼서 보시는 대로 홍상, 양조 식초, 흑초, 뭐 합성 식초, 그다음에 기타 식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통 얘기하는 거 양조 식초라고 하면 넓은 범위로 이제 발효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일부에서는 또 이 양조 식초를 주정에다가 이제 초상균을 접종해서 만드는 식초를 양조 식초라서 양조 식초는 조금 저급의 식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넓은 범위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식초를 이제 양조 식초로 분류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흑초도 양조 식초의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흑초는 색깔이 나중에 앞에도 나왔지만 그런 갈색화 반응을 통해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 갈색, 흑색까지 띠게 되면서 이 분류를 흑초라고 이제 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보리나 현미를 원료로 하다 보니 아마도 그런 특성을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흑초는 현미를 가지고 만들고 보리 흑초는 이제 보리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흑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합성 식초는 이제 빙초산을 가지고 빙초산에다가 뭐 물도 희석하고 여러 가지 감미료나 이런 것들을 조미해서 만드는 걸 이제 합성 식초라고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합성 식초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이제 일단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빙초산이 지금 이제 자취를 감춘 것도 일본이나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보시면 이제 모로미 식초 같은 것들, 요거는 뒤에서 조금 같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식초 분류도 크게 우리랑은 다르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 흑초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뭐 이제 쌀만 가지고, 쌀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백미죠. 그래서 이제 겉을 잘라내고 안에 백미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 색깔이 조금 이제 연하고, 현미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갈색화에 조금 더 연관을 미쳐서 색깔이 조금 진하고 갈색인 게 아마 흑초라는 말이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데이터도 좀 나오지만 보통 현미 일반 쌀 식초에 비해서, 과일 식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흑초가 갖는 강점이고요. 뭐 아미노산은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비필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한다는 것 때문에, 또한 아미노산도 그렇지만 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유기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서 건강에 좋은 식초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조 식초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곡물 식초, 과실 식초 이렇게 나누지만, 거기서는 이제 쌀 식초하고 흑식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미나 보리를 원료로 한다 하는 게 이제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가보니까, 뭐 저도 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니까 이게 한일 합작이었구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이 저 큐슈 지역, 큐슈의 지도입니다. 큐슈의 지도인데 저렇게 쏙 들어간 면에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에 배들이 들어와서 저쪽으로 큐슈에서 사용하는 쌀들이 이제 저 항구로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보면 왜 하필이 남북 카고시마에 저렇게 흑초가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보면, 여기는 연간 온도가 평균이 26도에서 28도 정도 되고 최저 기온이 7, 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이하로는 내려가는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온도가, 식초가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투산 발효가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저기에 보시는 큐슈 인근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려간 도망간 도공들, 그다음에 도공들이 저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조선에서 온 도공 단지가 저 인근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 도공이 만든 저기 도기, 옹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단지에다가 식초를 만들게 됐던 거죠. 그게 아마 시초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사람이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옹기가 없었으면 일본에 흑초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같이 우리의 옹기를 이용해서 이제 흑초가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흑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옹기 내에서 식초가 처음부터 원료를 넣어서 거기서부터 식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모든 게 한 옹기 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게 이제 발효가 같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된 건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옹기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 거는 이제 기후 풍토. 아마도 이게 그 연중 그 바닷가에 이렇게 옹기를 늘여놔도 고온으로 올라가거나 아주 저온으로 떨어져서 발효 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배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화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양질의 지하수, 어차피 술도 그렇고 식초도 그렇고 물이 베이스다 보니까 물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도공의 단지가 인근에 있었다 하는 게 지금 흑초가 저기서 시작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이게 이제 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일본은 뭐 이탈리아나 나파처럼 멀지가 않고 쉽게 가볼 수 있는 지역이어서 아마 여기 이 회사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 지금 현재 여기 가시면은 이 비슷한 회사들이 이제 여러 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장 이제 흑초 붐을 일으킨 가장 이제 원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저 단지들은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요 옹기가 조선도공이 만든, 저 회사가 처음에 이제 식초를 만들었던 그 옹기고요. 지금은 저걸로 만들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기 보통 이제 저런 배경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독특한 제조법 하면 지금 이제 식초 다 아시니까 알코올 발효와 그다음에 초산 발효가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초산 발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막걸리 식초다 그러면 막걸리가 만들어지고 막걸리가 이제 초산이 들어서 초산 발효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한번 재료를 여기다 옹기 안에 다 담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감식초든 뭐든 식초 만들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가능하면 크지 않은 옹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그 위에 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통기가 되는, 아시다시피 초산 발효는 호기성 발효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락날락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하는 방식과 달리 여기는 뭐 된장도 마찬가지지만 종균을 사용한다. 종균을 사용한다 하는 거는 뭐 일본 된장이나 뭐 저기 나또나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코지를 쓰는데 저 코지는 뭐냐면 일본에서 그냥 국균이라고 해서 쓰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그거를 쌀에다 접종한 코지를 그냥, 이거는 된장 만드는 코지랑 같은 걸 써요. 여기도 이제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저기 현미라고 되어 있지만 현미가 아닌 쌀에도 접종을 해서 이제 저 배양한 그 상태, 그거를 이제 코지라고 하고요. 그 코지를 이제 이렇게 단지가 있으면 단지 바닥에 맨 아래에다가 코지를 10% 내지 20% 그렇게 깝니다. 코지를. 그러니까 코지는 쌀에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접종시켜서 붙여놓은 그런 상태예요. 우리 보통 그러니까 황국균 붙여놓은 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밑에다가 10% 내지 20%를 깔고요. 그 위에다가 현미를 쪄서, 그러니까 찐 현미 또는 찐 보리, 여기서는 지금 현미를 쓰고 있고요. 현미를 이제 쪄서 그 찐 현미를 또 10 내지 20% 넣습니다. 그 위에다가. 그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머지 10 내지 20%니까 20에서 40%니까 요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뭐 20-3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뭘로 채우냐 하면 지하수로 위에다가 또 지하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제일 그 지하수로 채운 위에다가 코지를 싹 위에다가 뿌려요. 그 지하수 위에다가. 그러면 저렇게 코지를 쫙 뿌리는데, 이게 코지를 적당한 힘으로 살살살살 뿌려야 얘가 물속으로 빠지지 않고, 물론 곰팡이 포자가 소수성이라서 이제 뜨기는 하는데, 그래도 위에다 살살살 뿌려 놓으면 얘가 위에 싹 이렇게 코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이렇게 이제 많은 곰팡이를 뿌려놓으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얘가 균사 성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균사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되면 곰팡이가 균사가 자라고 하면서 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면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이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효에 뚜껑 역할을 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잡균이 투입되지 못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밑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발효는 뭐죠? 곰팡이가 점점 자라면서 곰팡이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효소를 생성을 해서 지하수로, 밑에 있는 지하수로 보내고, 걔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밑에 쌀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다가 코지를 깔았잖아요. 아까 맨 바닥에. 그 코지도 이제 자라면서 효소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오면서 쌀을 점점 분해해서 당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당을 만드는 과정이 당이 이제 당화가 점점 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당화가 되면서 효모가 이제 당이 생기면 효모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알코올 발효, 그러니까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그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왜 잡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까 위에 뿌렸던 곰팡이는 뚜껑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2달 정도? 예, 이렇게 되면 1 내지 2개월 정도 동안 그 이제 한 단지 안에서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1~2달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요. 점점 이 곰팡이가 위에 자랐던 그 균사체 이게 점점 밑에서부터 물을 먹고 얘가 이제 자라고 하면서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밑으로 점점 가라앉게 돼요. 얘가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안에 이제 알코올 발효가 충분히 일어나고, 알코올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초산균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산 발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가 밑에다가 넣어줬던 그것들은 이제 곰팡이가 위에 뚜껑이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 쉽게 하지만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초막이 형성이 되더라도 호기 발효니까 한 번씩 또 주셔야 되고, 그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요게 초산 발효가 약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지금 요 담기, 그러니까 이 단지에다가 아까 그 코지에서부터 이렇게 담는 작업을 보통 4월, 5월 그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봄, 가을 기온하고 달리 이 큐슈 지역의 봄, 가을 정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연평균 기온이 26도에서 28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도 이하 내려가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 온도는 제가 볼 때는 한 뭐 15에서 20도 정도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시기가. 그래서 봄, 가을 그렇게 이제 2번 담는다고 해요. 2번 담고 2번 담아서 이렇게 장독대가 이렇게 온기가 쫙 있으면, 여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이제 직인이라고 하죠. 기술자들이 매일매일 단지 이렇게 일정 범위를 이렇게 맡아서 단지마다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소리를 들어요. 소리는 알코올, 그죠?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소리라던가 그런 걸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아까 초막이 형성되면 이제 좀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저어주기도 하고, 요거는 그야말로 이분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단지별로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초산 발효를 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겪으면 저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똑같죠. 다음에 보시면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색깔이 이제 저 정도 색깔이 되고요. 담금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렇게 색깔이 우리가 얘기하는 흑초 정도의 색깔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 처음에 담겨졌을 때 이제 1년, 그러니까 담근 지 아까처럼 그 코지와 원료를 넣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출시하고 이후에는 보면 더 이상의 발효, 아까 뭐 어떤 분들이 초가 된 다음에 뭐 효모가 더 이상 발효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하셨지만, 잘 아시지만 우린 초산 농도 4%, 여기 보통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 흑초가 그 정도 되면 다른 균들은 좀 살 수 없는 정도가 되고요. 보통 우리가 아세토박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초산균으로 발효를 하게 되면 걔 스스로도 초산 농도가 높아지면 걔 스스로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이제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가 일어나고 나면 저 안에서 미생물들의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 위에 깔고 아래 깔았던 곰팡이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깔아앉고 다 이제 사멸되는 거죠. 더 이상 자라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균사체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는 가라앉아요. 저게 아까 우리가 했던 모로미, 그러니까 그 곰팡이 덩어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분해되고 남은 전분, 나무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렇게 저 정도 이제 남게 되고요. 위에는 이제 흑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태로 이제 더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 저기에 있는 그 모로미를 걸러서, 저 모로미는 보면 여러 가지 뭐 영양 성분들이나 기능 성분들이 저기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요게 1년 정도,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식초가 색깔이 짙어지는 거는 아까 뭐 저 발사믹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비효소적 갈색화예요. 어차피 이 안에는 유기산이 있고 그 유기산하고 저기 안에 남아있던 환원당이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마일라드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 그런 반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일어나게 되면서 저렇게 이제 색깔이 짙어지는 게 되는 거죠. 네. 이 그 크로즈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일본도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만드는 흑식초 제조 기술이 있었지만 전쟁을 겪고 하면서 이제 쌀로 식초 만드는, 그러니까 금주령이 내려지고 뭐 양조를 금지하고 이렇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 후에 이 집도 거의 폐업 위기에 갔대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쌀로 만들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집 3대 손이 가업을 포기하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약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약사가 돼서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약사로 근무를 하면서 뭐 일본은 워낙 고령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 대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자기 조상들이 만들었던 흑초를 이렇게 한번 평소에 이제 한번 복용을 나봐요. 그래서 그걸 시키고 하면서 이제 기능성이 확실히 뭔가 보인다, 뭔가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안 되겠다, 다시 이 방법을 공부를 해서 우리 이제 집안 가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해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을 재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가보시면 제가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수많은 논문을 써서 굉장히 많은 학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 유효 성분을 입증하는 논문도 발표를 하고 하면서 일본에서 이제 흑초에 대한 그런 기대와 바람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판매가 되면서 이 집 외에 나머지 그 인근에 살던 분들이 같은 지역에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흑초의 영양 성분을 이제 논문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연산을 비롯한 유기산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효능은 뭐 대장염 같은 이런 뭐 쥐실험이라든지 뭐 인체 대상 실험, 근데 무슨 여성 10명 투여해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예방 또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흑초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계시는 보통 식초의 기본적인 효능으로 같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흑초가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본 이제 나고야시에서 소비자 생활센터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근데 했더니 흑식초하고 쌀식초, 곡물식초 이렇게 식초별로 이제 그 아미노산 함량을 비교를 분석을 했더니 흑식초가 현저하게 높았다, 아미노산 함량이. 그리고 다른 식초도 있지만 특히 이제 당연히 곡물 식초의 아미노산 함량이 높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쌀 식초에 비해서 흑식초가 더 높은 함량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아마도 흑식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흑식초 자체가 아니라 이제 흑식초를 가지고 건강식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기능성 식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강 제품 1.8g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함량을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위에 있는 지금 9개는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높지만 아래 보시는 보통 우리 이제 그 시스테인, 아스파라긴 같은 저런 비필수 아미노산이긴 해도 저런 아미노산 함량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업체 말고도 그 인근에 있는 업체들도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 제품들은 그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는 흑초를 만들고, 이 흑초를 그 OEM, 우리나라 OEM 방식으로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흑초를 줘서 그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다양한 구색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일 위에 보시는 흑초인데, 흑초 제품은 직접 여기서 포장을 해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연수별로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흑초를 활용한 제품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식초가 지금 발효 식초 열심히 만드셔도 이 식초의 활용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조미료로만 사용하다 보니.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한동안 홍초나 흑초 음료로 마시는 게 붐을 잃었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 특유의 이런 새로운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지만 빨리 교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이 흑초 활용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과일하고 섞어서 과일 흑초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는 용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흑초도 여전히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흑초만 물에 타서 마셔도 좋은데 이게 맛이 없다 보니까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좀 거부를 해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망고랑 흑초랑 섞어서 이제 망고 흑초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물에 타서 마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흑초 보시면 저건 뷰티 제품인데 여성의 미용에 좋다. 뭐 피부 이런 걸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스나 드레싱은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여기 가운데 보시는 건 아까 우리 흑초 만들고 밑에 모로미 가라앉았던 거 있잖아요. 그 가라앉았던 걸 꺼내서 그거를 말려서 분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분말을 이용해서 저렇게 건강식품, 저거를 이용해서 건강식품 형태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로미를 가지고 캔디도 만들어서 흑초 캔디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서 먹어봤는데. 뭐 흑초 냄새가 있겠습니까? 그냥 캔디죠. 캔디에 흑초 모로미를 조금 넣어서 그런 제품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거의 뭐 다양한 제품에 과자도 있고 다양한 제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식초 시장을 보면 이제 흑초 덕분인지 2014년도에서 2018년 그 5년 동안 2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해요. 식초 시장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도 이제 생산 기록도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지금 장류 시장도 줄고 이런 것처럼 조미료 시장은 줄고 있어요. 조미료 시장이 왜 줄고 있냐 하면 조미료를 베이스로 하는 소스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추장을 먹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초고추장을 사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빔용 고추장을 사 먹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도 조미료 시장은 줄어드는데 조미료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는 식초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초 음료 아까 말씀드렸던 채로 이제 건강에도 좋은데 마시기도 좋은 그런 식초 음료가 이제 특히 과일 흑초 그래서 흑초에다가 과즙을 섞은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붐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장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식초를 열심히 만드시지만 1년 거쳐서 열심히 만드시지만 그 제품이 이제 시장에 많이 판매 안 되는 건 소비자들이 먹기가 불편해서거나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식초 음료 상위 20개 중에 그 중에 차지하고 있는 14개가 이제 과일 흑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는 일본 이제 식초 시장 성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일본 식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제 식초 음료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다양한 CJ 흑초도 일본에서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CJ 홍초가 미초가 한국에서 안 팔리니까 일본에 수출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저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좀 약간 아이러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문화 얘기하셔서 아까 제가 처음에 스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사람들에게는 스시라는 게 거의 우리 된장찌개보다 더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인데 그 이제 스시
이제 장인들이 스시를 만드는 장인들이 손을 담그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밥을 비비거나 하는 모든 거에 이제 식초가 들어가니까 식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미료로서의 역할도 물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가장 큰 소비를 이끌고 있는 건강 음료로서의 식초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금 이렇게 식초의 건강 유의성이 그냥 한 번씩 유행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발효 식초 베이스로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이 커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혜진 대표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세 분 발표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회 전통식초 컨퍼런스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그 초산에 열광하는 인류라고 이름을 지어서 했는데, 어쨌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초협회는 아직 학회가 만들어질 만큼의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회가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감당하자.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 결과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고, 그건 아주 학술적인 연구와 대중성 가운데 지점에서 하면서 우리가 인류 건강에 우리 신맛이, 식초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가치 추구입니다. 오늘의 이 컨퍼런스는. 그 다음에 또 식초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익 공유의 문제까지 해서 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예. 오늘 인류의 10만 문명의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주신 노봉수 교수님, 정철 교수님, 정석태 박사님, 나혜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식초협회가 식초가 인류와 얼만큼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가까운 음식 물질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첫 회는 순창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식초 소스에 관한 문제, 식초를 어떻게 소스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거 하는 문제를 했었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 식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한 게 다 프리미엄 식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리미엄 식초에 관한 거를 우리 했었고, 세 번째는 중국 자오른강 교수도 좀 모셔오고 하면서 식초가 전반적인 문화, 그러니까 이게 식탁에 올라가려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식초 문화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류학자들, 민속학자들이 참여해서 했었고, 지난해에는 그러면 이 식초가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아닌지를 보는 식품학자들을 통해서 신맛의 과학성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계의 명초가 왜 우리 신맛 문명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중국, 일본, 유럽 이렇게 세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컨퍼런스 발표자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